안녕하세요. 어쨌든 경제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은 연말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CEO들의 초대석 코너를 모아봤는데요. 2시간 동안 이어지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올해 우리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했던 국내외 증시시장 특징들을 진단하고요. 내년에 시장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전망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업종과 투자 전략까지 가능한 한 시간이 되는 때까지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위해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 나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엊그제 연말 인사에서 신한투자증권 인사에서 특히 이제 우리 본부장님 전무로 승진하셨는데 네. 축하를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승진 이후에 오늘 첫 방송 아니신가요? 올해 생방송이 처음입니다. 원래 방송을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특별히 부탁해서 오늘 좀 제대로 좀 시장을 진단했으면 좋겠다 해서 방송으로 안 나오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처음 방송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여러 가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한국 증시에 올해 정말 앞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너무 연초에는 정말 네. 이 시장, 우리 시장 이대로 망하는 거 아니냐. 네. 정말 암흑과 같은 시장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1분기, 2분기 뭐 지나면서 3분기부터 네. 이제 급상승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주 좋게 지금 4,000피를 넘은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우리 시장을 보셨는지 네. 먼저 총평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나중에 역사가 올해 한국 증시를 다시 재평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월 달까지는 일단은 미국의 트럼프 당선 이후에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5월, 6월로 가면서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도 좀 완화됐고 그다음에 AI 학생 사이클 쪽에서 IT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수혜를 맛봤고요. 거기다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생산적 금융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자본시장을 굉장히 키우는 정책들을 끄집어냈고 부양책도 가세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한국 시장에 큰 상승을 가져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올해 저점 대비 고점 기준으로는 한 코스피가 한 2,000포인트 움직였고, 연초 이후로 지금 코스피 주가 상승률이 한 70% 정도 되는 시장이라서 아마 역대 가장 거의 하락을 보인 시장이지 우리 않을까라고 증시 보여집니다. 개장 이래 아마 최대 상승폭 아닌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나게 상승한 네.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자, 전체적으로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오랜 세월 시장을 보셨지만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보인 한 해로 이제 기록될 것 같은데 자, 한국 증시 일단 총평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럼 미국 증시도 사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그렇죠. 만만치 않게 지금 올해 굉장히 올랐거든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을 또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온고인 시장이고요. 근데 한국에 비해서는 상승률은 올해는 조금 떨어졌죠. S&P 500 기준으로 한 20%대,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도 한 20, 3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AI 확산 사이클 과정에서 AI 기업들을 지금 선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미국 증시의 가장 큰 상승 촉매제였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간단하게 먼저 올해 시장을 이제 총평을 해드렸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은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내년 시장 어떻게 될 거냐, 뭐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겠냐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으신데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올해 화두가 됐던 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5,000피 증시 전망을 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진짜 코스피가 5,000피가 될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이제 밴드 제시를 각 증권사마다 하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저희 하우스도 일단은 내년 코스피 밴드를 5,000포인트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한국 시장이 신정부 들어와서 상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주주환원 강화,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이제 했던 것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배당 분리 과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장기 투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 이런 다양한 제도적 요인들이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분명히 좀 디스카운트 시켰던 부분을 해소시킨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국 기업의 실적 개선, 펀더멘탈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애널리스트 추정치 보면 내년에 한국 코스피가 순이익이 한 300조 정도 나올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반도체 중심으로 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사실 내년에 한국의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코스피 5천 달성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본부장께서 진단해 주셨고, 그러면 충분히 달성 가능성은 이제 전망인데 네. 이 전망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건 어떤 것들이 있고 네. 또 충분하게 이런 것까지 되면은 뭐 더 많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조건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뭐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한국 경제,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일단 수출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네. 대외 여건이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리 경제 여건이 좀 안정이 돼야 되고 불확실성이 완화돼야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갖춰야 될 건 뭐 특히나 한국 기업들 중에서 IT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 뭐 AI 버블 논란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AI 학생 사이클이 계속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국내 쪽으로는 이제 제도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좀 재평가시킬 수 있었던 요인들, 상법 개정이라든가 주주환원 강화, 네. 그다음에 배당 분리과세,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이거 다 네. 주주환원 강화가 같이 맞물려 있죠. 그다음에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어떤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지만 한국 시장의 어떤 올라갈 수 있는 필요 조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 조건은 결국 기업의 실적의 문제일 것 같아요. 네. 필요만 해서는 안 될 거고 결국 뭔가 충분하게 갖춰줘야 되는데 그 충분이라고 하면 기업의 펀더멘탈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업의 펀더멘탈 개선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어떤 노력을 같이 맞물려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도나 세제 혜택은 이제 만들었고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돈통들을 만들었거든요. 네. 뭐 국민성장펀드 150조라든가 아니면 BDC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돈통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얼마나 이제 산업에 잘 뿌리냐가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는 신성장 산업 정책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에 맞춰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이제 얼마나 올라오느냐 그리고 글로벌리 경쟁력을 갖추냐 이게 한국 주식시장이 5,000포인트에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충분한 조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뭐 다행이라도 상법 개정도 좀 통과가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제 마련의 기반이 이제 됐다는 거 그런 건 이제 좋은 요소들인데 내년에도 이제 정책적으로 정부가 제시했던 게 일관적으로 잘 성사가 되는 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고 네.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의 실적들이 또 이제 뒷받침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갖춰져야 사실 코스피 5천이 달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올해는 이제 반도체 뭐 AI 업종들이 주도주로 이제 이끌었다고 보면 네. 내년에도 전반적으로는 이 업종들이 좀 주도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뭐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려면 주도주가 죽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네. 저희는 AI 사이클은 아직 버블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결국 이제 출연형 AI에서 시작을 해서 AI 에이전트, 버티컬 AI, 뭐 피지컬 AI 네.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비즈니스는 확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네. 일단은 AI 사이클의 확산 속에서 수혜를 받는 반도체 업종은 계속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비즈니스가 좀 붙느냐가 관건일 건데 결국에 AI 에이전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업종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업종이죠. 예, 이런 네. 쪽이라든가 아니면 SI 업체 이런 쪽이 좀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피지컬 AI 쪽으로 간다라는 건 결국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나가서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번지는 거다라고 보여져서 이런 업종들도 계속적으로 좀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재구축, 그다음에 AI 확산 사이클 때문에 또 오르고 있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 예, 이런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아니다. 네. AI 버블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그다음에 에너지 쪽 또 이제 언급을 해주셨어요. 자, 다른 증권사들도 그렇고 다른 전문가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신한 지금 리서치 본부 차원에서 네. 또는 이제 우리 본부장님 개인적인 차원에서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네. 어떤 숨은 업종이랄까, 네. 숨은 어떤 종목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은 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논란이 되는 건 아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업종일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나 카카오가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일 건데 네. 사실은 한국 내수 업종이다 보니까 성장성이 좀 닫혀 있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결국 AI 기술이 가장 먼저 활용될 건
그런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넷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플랫폼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네. 저희는 내년에 좀 이런 업종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시장은 여전히 좀 닫힌 시장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하우스보다는 네. 이제 신한 입장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네. 이쪽을 더 상당히 유망하게 이제 상대적으로 네. 네. 보고 계신데 오늘도 보면 주가는 조금 맞습니다. 눌렸어요. 네, 맞습니다. 연말이 될수록 살짝 좀 눌린 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국 플랫폼 업종은 5천만 시장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분명히 네.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글로벌리 좀 확장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한국의 플랫폼 업종들도 글로벌리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중국하고의 또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게 되면 그런 쪽에서 또 기회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저희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 견해대로 보면은 지금 연말에 눌려 있는 게 사실 기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이쪽 네이버, 카카오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내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지금 눌리는 게 그렇죠. 오히려 더 기회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네, 결국 이제 AI라는 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기술을 확보를 해서 얼마나 이 소비자한테 접점을 가져가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비즈니스화 시키느냐 네. 구독화 시키느냐 이런 게 강점인데 네.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내년에는 좀 더 얘네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른 하우스 또 리서치 본부와는 다르게 신한 입장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이쪽을 또 유명하게 많이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코스닥 시장을 보면 상대적으로 뭐 올해 중반 뭐 3분기까지 좀 소외된 모습을 보였어요. 코스피만 이렇게 나홀로 오르다가 연말이 되면서 이제 코스닥도 좀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내년에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또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올해 코스피는 70% 올랐는데 코스닥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하반기 많이 올라서 연초 이후로는 30% 넘게 올랐는데 대형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정초에 됐었는데요. 코스닥 상장 기업이 1,700개가 넘거든요. 근데 이제 구성을 보면 IT 기업이 한 650개 정도 됩니다. 거의 네. 40%에 육박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거의 네. 20%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이들 섹터가 좀 좋아돼야지만 네.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코스닥이 더 갈 수 있는데 저희는 IT 소부장 업종들 내년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 캐펙 사이클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아마 IT 소부장들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약간은 개별 종목들의 성격이 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최근에 바이오 헬스케어 사실 우수한 인력들이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약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플랫폼들을 또 끄집어내고 있고 거기에서 해외를 통해 갖고 이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계약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이 좀 좋아진다 그러면 내년에 코스닥 시장은 펀더멘탈 관점에서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지금 제도적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네. 결국 지금 모험자본이라는 거, 생산적 금융이라는 걸 하도록 꺼내고 있는데 결국 비상장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엑시트를 하고 그 과정에서 또 투자가 일어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지금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연금이나 이런 쪽도 이제 코스닥으로 벤치마크를 좀 바꿔서 자금 집행을 하자라고 유도를 하고 있고 세제 혜택들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코스닥 시장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상대적으로는 어쨌든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오를 거로 보십니까? 상대적 비교를 하면.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 대형주도 많이 갔지만 사실 서학개미 쪽으로 많이 해외 투자로 많이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초반에 한율이라는 또 뉴스 때문에 서학개미들도 좀 국내 쪽으로 한류를 시키려고 지금 세제 혜택을 좀 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돌아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코스닥은 이제 개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년 성과는 좀 괜찮지 않을까. 어쩌면 대형주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도 좋아지겠지만 해외로 갔던 우리 개인들이 많이 돌아오면 이게 자연스럽게 코스닥 시장에도 더 긍정적으로 미칠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된다. 네. 이제 단순히 수급만 가지고는 안 될 거고요. 환경이 좋아져야 되고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IT라든가 제약 바이오라든가 코스닥 시장이 좀 좋아질 여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까지 좀 맞물리면 그래도 좋은 수익률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IPO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상장하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 이벤트가 있으면 또 시장에 또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그 효과가 생기는데 올해 시장을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제 눈에는 이렇게 막 관심이 가는 IPO 이벤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많이 좋아진 거에 비해서는 새로운
스타가 나오지 않은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인데 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사실 그런 스타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네. 내년에 이벤트 또 IPO 어떤 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장이 오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비상장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나중에 이게 또 공급 부담으로 작용해서 네. 시장이 올라가는 걸 좀 막고 이러는 경향도 있기는 한데 올해는 IPO 대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내후년으로 가면 IPO 대여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네. 뭐 섹터별로 보면 일단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비바리 퍼블리카 우리가 네. 토스증권으로 대표되죠.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비선코리아라든가 뭐 이건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네. 쪽이고 거래소 쪽이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 미뤄졌었던 이제 K뱅크 인터넷 네. 금융과 관련된 네. 이런 금융 섹터들도 유망한 대여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펜립스 기업인 뭐 리벨리온이라든가 아니면 메가존 클라우드, 네.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종 이런 쪽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배터리가 계속 조금 SK온이 딜레이되고 있는데 네. 여기도 있고 뭐 SK 에코플랜트 이런 쪽도 있고 그다음에 변압기 건설하는 LX에서 나온 엑시스 솔루션스 이런 쪽들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로봇 관련해 가지고 뭐 HD 현대 로보틱스도 상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당장 1월달에 이제 서울 로보틱스 이런 쪽도 들어오고 있고요. 뭐 플랫폼 쪽에서는 뭐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 뭐 이런 쪽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야놀자, 직방 이런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관련해 가지고는 대표적으로 뭐 무신사라든가 아니면 구다이 글로벌, APR하고 비슷한 기업이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SSG.com 이런 쪽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IPO 대여들은 지금 많이 예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대기 중이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 이름만 들어도 내년에는 상당히 IPO 시장이 네. 좀 활성화되고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뭐 시장을 짓누르지 않고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불쏘시개 역할이 되면 좋겠다. 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제 환율 문제 또 여쭤보고 싶어요. 환율. 네, 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아까도 이제 대내외적인 변수가 안정이 돼야 우리가 이제 증시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네. 환율이 지금 상당히 리스크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가 구두 개입하면서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네. 내년 환율 전망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될지 네. 좀 진단을 한번 일단은 해주시죠. 뭐 환율이 많이 올라갔었던 배경은 대외보다는 이제 대내 요인이 우세했었던 것 같고요. 대내 요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들의 해외 투자 확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일부 계속 투자를 했었고요. 뭐 사실은 구조적인 이슈이죠. 거기다가 이제 기업들 역시나 지금 수출로 해서 돈 버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외 투자를 해야 되고 해외 직접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도 앞으로 계속 투자 엄청나게 그렇죠. 해야 돼.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율이 계속 올라갔는데 네. 원화 약세라는 게 결국 해당 국가의 어떤 통화라는 게 펀더멘탈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원화가 약세로 가는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이게 이제 내수 경제, 구매력의 악화를 시키다 보니까 환율이 계속 곡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불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외환 시장에 좀 공격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나온 거 한 세 가지 조치입니다. 첫 번째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해외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달러 수요를 좀 누르기 위해서 한국은행하고 통화 수합을 연장하는 부분 내년 연말까지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건 이제 서학개미가 해외 투자하는 걸 국내로 좀 돌리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는 어떤 세제 혜택을 좀 주는 부분 완화시키는 거 그리고 기업들의 이제 외화 건전성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는 부분 그리고 기업들이 예금을 하게 되면 거기다 이제 지준부리를 주는 부분 이런 정부들의 어떤 정책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율이 여기서 더 치솟기보다는 그래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보는 게 저희는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또 이제 너무 급작스럽게 떨어지면 한국의 이제 수출 기업들이 또 채산성 악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속도로 좀 안정이 되고 변동성이 일단 줄어드는 게 시장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환율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잠깐 이제 전망을 해주시긴 했는데 미국이 이제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또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연준의 또 변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시장을 바라보면 되는지 또 한번 진단을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뭐 미국은 지금 글로벌리 AI 사이클을 가장 선도하는 시장이고 저희는 AI 사이클이 아직은 버블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P가 지금 한 6,900까지 올라왔는데 저희는 내년에 S&P 기준으로 한 8,000까지는 갈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 AI 사이클은 계속 미국이 전도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몇 가지 리스크도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겠느냐라고 보면 사실 미국이 지금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국의 공급망을 확충을 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세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부 달러 약세라든가 그다음에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융화갑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과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지금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좀 맡길 수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내년 하반기로 가면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 노이즈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미국 시장의 좀 변동성 아니면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증시로 따지면 이제 한국 분들이 미국, 뭐 중국, 일본 정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유럽도 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네. 추천을 해주신다면 네. 어느 정도 한국 시장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니까 네. 고민이 좀 깊어지는 네. 그런 입장이거든요. 개인들이 네. 전부 다. 네.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별 비중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숫자로 나라별 비중을 뭐 딱 제시하기에는 제가 그만큼 역량이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에셋 클래스 모든 국가들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주요 국가들 아, 중심으로 한번 말씀해 네. 주시면. 근데 일단은 저희는 AI 사이클을 선도하고 있는 시장들을 좀 주목을 하자. 결국은 ITX 섹터가 그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들을 좀 주목해서 보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한국, 일본, 뭐 대만, 중국 이런 쪽으로 이제 국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시장들을 계속적으로 좀 투자해 나가자라고 보고는 있고요. 다만 대만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AI, 반도체 네. 이런 쪽이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강점 있는 나라들 시장으로 보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포함해서 네. 미국, 네. 중국, 네. 뭐 일본 정도까지 보시는 겁니까? 네, 일본도 네.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그런 바라보고 식으로 있고요. 시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투자 비중을 네. 그래도 가장 높은 거는 국장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내년에 우리가 뭐 어차피 홈바이어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뭐 한국 시장을 버리고 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장도 뭐 중요하지만 네. 내년엔 좀 국장도 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 주셨고요. 네. 자 앞에 저희가 또 이제 금운동 올림픽 랠리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지금 원자재 뭐 투자 시장도 굉장히 화랑세를 보였어요. 네. 뭐 코인도 그렇고 코인 네. 뭐 요즘 또 많이 변동성이 눌리기도 했고 그렇죠. 조정을 네. 받고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이런 금 네. 그다음에 코인 네. 투자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금이나 코인이 투자자들한테는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투자를 하거나 리테일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리테일에서 투자할 수단들도 많아졌죠. 뭐 ETF도 있고 아니면은 금강 기업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이지 않습니까? 뭐 금 같은 경우에도 강산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금강이 뭐 금방금방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것도 여기가 일단 공급 제약이 계속 채굴은 하고 있지만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은 제한됐는데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네. 가격 측면에서 나쁠 건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는 그래도 비트코인보다는 금이 좀 더 매력적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식보다도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리테일 입장에서는 좀 매우 공격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일 것 같다. 수익도 있다 그러면 그만한 변동성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코인보다는 약간 금, 네. 은동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요즘 뭐 올해는 은도 많이 올랐고요. 네. 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AI 관련된 이 전력 인프라 수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끝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 신한투자증권 뭐 본부 차원에서 특별히 준비 중이신 내용이 있다면 간단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내년에 투자 시장을 보는 지혜 네. 한 말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리서치 입장에서 워낙 이제 투자 정보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사실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자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리고 또 산업의 경계도 이제 많이 무너졌고 그다음에 전통 자산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자산 이런 것들도 이제 투자의 바구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차별적으로 분석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보고서 생산 이 컨텐츠에 좀 집중이 됐다 그러면 요즘 이제 투자자하고 얼마나 만나가지고 딜리버리를 잘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시장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가 기본적으로 이 좀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 건 어떤 논리적인 내러티브도 중요하지만 그걸 숫자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넘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균형감 있게 가져가는 리서치를 만들고자라고 하고 있고요. 뭐 투자자들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크게 봐서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공급망 구축으로 대변되는 글로벌리 국제질서 재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시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걸 선도하는 AI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추세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벗어나지 말자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과거에 비해서 이제 패시브 시장이라는 ETF 시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걸 좀 염두하고 대응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윤 전무님 오늘 바쁘시네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말을 맞아서 퇴직 이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 유지를 위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근에는 연금 상품 수익률에 따라서 퇴직 이후의 삶이 각자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리미리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 상품 그리고 수익률 제고 전략 등이 필요한데요. 오늘 자세히 들으시면 상당히 알찬 정보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위해 백일현 한국연금투자자문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네, 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는 네. 연봉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긴 하지만 네. 퇴직 이후에는 이제 퇴직연금, 그다음에 그 수익률이 네.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퇴직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요즘 이제 연말 시즌이다 보니까 예, 예. 자의반 타의반 지금 직장을 그만두시는 네. 분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국민연금은 이제 전 국민이 이제 거의 사실상 가입한다고 보고 네. 국민연금 외에 네. 퇴직연금에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다양한 또 솔루션이 있는데 네, 예. 기본적인 안내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신 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가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외에 네. 예, 삭정연금으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퇴직연금은 이제 다니시는 직장에서 도입한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기업이 운영하는 DB형이라고 불리는 학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 네. 또 이제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시는 DC형이라고 불리는 학정기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그 제도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여유자금이라든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납입하여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화면으로도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퇴직연금, 이제 국민연금 외에 금융적인 거로는 DB형, DC형, IRP 이렇게 세 네, 가지가 예,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주택연금이나 부동산 쪽으로는 여기서는 오늘은 지금 얘기하지 않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직장인도 또 사회생활, 경제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실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장 초년생,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열심히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뭐 중년을 앞둔 네. 젊은 층, 그다음에 퇴직을 앞둔 중년층, 네.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 그룹별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예.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퇴직연금은 연령과 그 목표 은퇴 시점에 따라 네. 전략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 20, 30대 직장 초년생분들은 네. 일단은 적립금 이 증액의 그 네. 목표를 두고 네. 약간 이제 공격적인 공격적으로.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납입할 예.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하면서도 예. 공격적으로 하자. 예, 그리고 그 DC나 IRP 제도를 네. 그 일찍이 좀 가입을 해서 네. 약간 주식과 같은 그 성장성 높은 자산에 이제 운용을 해가지고 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IRP도 좀 일찍 가입하는 게 좋다. 야, 그렇습니다. 예. 젊을 때부터 예. 직장 초년생 그게 때부터. 사실은 노후 생활에 네. 얼마나 빨리 가입하느냐가 네. 실제 나의 노후 생활의 어떤 질을 네. 결정하는 중요한 그러니까 일찍부터 시작하면 시드머니 볼륨 자체가 이제 커질 예, 테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예. 갈수록. 그리고 복리 효과라는 것이 어느 네.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그게 극대화되는 특성을 네. 가지고 있어서 네. 일찍 하시면은 일찍 그 네. 편안한 노후 준비를 하실 수 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직장 생활 좀 열심히 하고 계신 네, 분들은 예.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40, 50대 되셔가지고 네. 그 적립금이 어느 정도 이제 커진 경우에는 네. 이제 슬슬 그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좀 리스크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커진 자금이기 때문에 예금이나 채권 그리고 네. 이제 주식과 같은 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안전자산하고 네. 위험자산의 어떤
비중을 균형 네. 있게 좀 가져가면서 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안전하고 이제 꾸준한 수익률을 네.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전략을 달리 가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50대 중후반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럼 진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대 후반 이제 퇴직 그 임박자분들은 이제 연금 운용이나 적립보다는 이제 연금 수령을 해야 되는 시기이므로 네. 이게 안전한 자산 위주로 보수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것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예, 뭐 주식을 그랬다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채권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요새는 그 매월 이렇게 수익이 들어오는 우리가 인컴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배당 수익 등 이런 수익들이 그 현금흐름이 매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안정적인 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전환해 가지고 네. 그 리스크 관리 또 그 하락할 수 있는 그 안전한 좀 자산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연령대별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연말에는 특히 이제 12월 시즌이 되면 희비가 많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자의반 타임은 어쨌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럴 때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소위 말해서 한 방에 한 방에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남겨두고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천천히 이제 월급처럼 받아가는 그런 개념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고 전략인지 그것도 좀 안내를 해주시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실 큰 문제이긴 한데 그 퇴직금은 사실 노후생활 자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당연히 연금으로 받는 것이 그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그 퇴직연금의 성격에도 맞고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연금 수급자의 한 50% 정도 이상이 연금보다는 이제 일시금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한 많습니다. 번에. 예, 그것은 뭐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별 어떤 목돈을 이제 사용하시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일시금으로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은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보다 세금을 그 퇴직소득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은 퇴직소득세를 약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주변을 보면은 이렇게 일시금을 받으신 분들은 그 퇴직금을 한 번에 이제 크게 또 이렇게 쓰시는 그래서 노후 자금이 고갈되는 위험에 이렇게 처해지는 분들을 많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시면 당연히 그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을 많이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퇴직을 앞두신 분, 또 막 퇴직하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받기보다는 퇴직연금 쪽으로 돌려서 나중에 연금으로 월급처럼 소액이더라도 받아가시는 게 세금 절감 차원에서 노후의 안정활동 위해서도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일시적으로 받지 않고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운용을 한다고 쳐요. 그래도 앞에 말씀하신 대로 DB형, DC형 또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은지 그걸 또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퇴직금을 받게 되면은 근대법상 그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IRP 계좌에서 또 자산 배분 전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양한 자산에 이제 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영하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그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그 복리 효과도 또 이렇게 다른 그 자산 운용과 달리 복리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인출을 해가지고 뭐 별도의 어떤 계좌를 통해서 운용하시는 경우보다 그런 수익률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퇴직연금 이제 여쭤보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이제 금융회사들 평가를 했더라고요. 퇴직연금 잘 운용하는 뭐 우수운용사 해가지고 미래에셋, 삼성,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이렇게 최우수라고 이제 평가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 퇴직연금 이제 상품을 하더라도 이렇게 정부에서 평가해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그런 증권사 쪽으로 상품을 맡기는 게 좋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뭐 그걸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은 크게 보면은 이제 은행, 증권, 보험사 이렇게 나눠지고 돼 있는데 이게
업권별로 또 이렇게 금융기관별로 네. 제공하는 상품이나 이 서비스 수준이 많이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금융소비자가 이렇게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그 고용노동부의 평가 기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증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도 있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뭐 상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은행도 잘 맞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험회사도 있고. 예, 보험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그 적직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 투자형 상품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는 네. 아무래도 투자형 상품이 그 은행보다는 증권사가 좀 더 이렇게 네. 다양하게 그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구비되어 있어서 네. 뭐 증권사 부분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네. 실적형 상품 운영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이제 운용과 수익률 차원에서는 증권사들이 또 그런 거 많이 하다 그런 보니까 쪽에는 약간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예, 강점이 있어서 최근에 그 퇴직연금 이전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실제로 은행에서 그 증권사로 이렇게 이전한 금액이 상당한 거로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트렌드가 예, 그렇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예. 해주시는 거고요. 예, 예. 자, 그럼 내가 이제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하다 보면 수익률 제고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예, 예.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게 어떤 원칙을 예. 가지고 예. 나의 퇴직연금 상품을 내가 예, 포트폴리오 예. 어떻게 짜는 게 좋냐 예, 이제 맞습니다. 예. 이게 문제죠. 네, 이게 투자의 어떤 뭐 방법이 네. 있어서 이렇게 항상 돈을 벌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은 네. 뭐 그보다 더 좋은 뭐 누구나 이제 그 방법을 따를 텐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저희들이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많이들 아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퇴직연금은 이렇게 일단은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을 그 짜야 되나를 생각하기 전에 네. 장기 자산이라는 그 퇴직연금의 특성을 네.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기 자산이라는 특성을 활용한 네. 그 자산 배분 전략을 짜신다고 하면은 네. 다른 자산보다는 그래도 그 연금의 성격에 맞게 네. 안정적이고 꾸준한 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네. 그 분산. 분산. 예, 분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어떤 상품이나 자산에 몰빵하지 않고 네. 국내 주식 또 채권 그리고 주식과 채권을 대체할 수 있는 대차 상품들까지 해서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네. 이 리스크도 좀 관리하면서 그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예.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사실은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뭐 사학연금 이런 기타 연기금하고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국민연금이 한 과거 10년 평균 한 6%대 수익률을 네. 거두고 있는 상황과 다르게 그 퇴직연금은 과거 10년 평균 수익률이 한 2.3% 정도가 되다 보니 거의 이제 물가 상승률도 이제 못 따라가는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정부도 계속 그 이 수익률 개선이라는 그런 과제를 계속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2년도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네.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좀 대대적으로 그 해가지고 네. 그 D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립금 운영위원회 네. 그리고 또 적립금 운영 계획서를 제도를 이제 그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DC형 제도에서는 그 사전 지정 운영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안 하시는 약간 방치하고 있는 이런 계좌들을 방치하는 경우는 이제 자동적으로 그 사전에 정한 금융기관이 정한 사전에 정한 상품으로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디폴트 옵션 제도도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그 이런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 보다 그 열악한 그 환경에 처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중소기업의 그 사용자나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네. 같이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기대하는 그 퇴직연금 수익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최근에 지금 많이 들으셨겠지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기금형으로 제도가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도를 계약형이라고 하는데 네. 그 계약형하고 기금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누가 운용하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형은 이제
근로자나 기업이 계약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운영 주체가 되는 네. 거고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이제 기금형 제도는 근로자나 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아닌 기금을 별도의 독립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네. 전문 운영 관리 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네. 전문성을 살리고 또 금융 경제를 통해서 기존의 개인들이나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운영할 수 없는 상품, 뭐 인프라 펀드라든지 이런 큰 그 규모가 커서 투자할 수 없는 상품까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익률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백 대표님 운영하시는 한국연금투자자문은 그런 연금 관련해서 예, 어떤 예. 자문을 해주시고 어떻게 예. 사업을 운영하시는지 간단하게 예, 예. 소개해 예, 주시면 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퇴직연금 중에서 이제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게 그 DB형 퇴직연금입니다. 기업이 네. 운영하는 DB형 퇴직연금인데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가장 낮은 이유는 실적형 상품 비중이 제일 그 낮기 때문입니다. 네. 그 24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DB형의 그 퇴직연금 그 실적형 운영 비중은 6.8%에 불과하고요. DC형이 한 23%, IRP가 한 33% 정도 실적형 상품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DB형 쪽에 어떤 그 실적형 상품 운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 저희는 그런 그 DB형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 상품을 이제 유도해가지고 수익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집값이 잡히지 않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올해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드리고요. 내년에 우리가 내 집 마련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또 투자는 또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이윤환 국토개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어느 조사에 따르면은 뭐 서울 아파트 올해 상승률이 역대 최고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네. 정책에 따라서 뭐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 대책에도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좀 상승,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네네. 이렇게 오른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네. 전체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먼저 한번 해주시죠. 자, 우선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좀 과열 양상을 띌까라는 네. 부분에서 사실 부동산이라는 시장 자체를 놓고 본다면 경제 틀 안에 놓여 있어요. 네. 그러면 우선 경제가 잘 돌아가느냐,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잘 돌아가느냐 놓고 본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지금 뭐 대경제로만 보더라도 네. 미국의 압력 어쨌든 뭐 미국뿐이 아니라 네.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모든 유럽에 있는 네. 선진국들마저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네. 나라를 정치를 하고 운영을 하지 상대를 위해서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런 강대국에 비해서는 열세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적으로는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라고 본다면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을 대외 경제 속 안에서 여러 가지 종속 변수를 통해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래라고 단정짓는 것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가격의 상승 여력 하락 요인을 잡는다면 수요 공급 논리다. 네. 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뭐냐면 얼죽신이란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얼어 죽어도 신축해. 이 얘기는 그것도 서울에서인데 신축이 없어. 네, 없어요. 공급 회수 가치가 높죠. 네. 이유가 뭘까를 잘 거슬러 살펴보면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면서 네. 새로이 재개발 재건축돼서 탄생되는 신축 아파트가 없었다는 네. 데서 원인이 발생이 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2021년 네. 보궐선거로 근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 쭉 서울시장을 하면서 열심히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오르냐라고 한다면 관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즉
버스를 달려야 돼 급정거했다고 해서 네. 갑자기 나도 급정거 되지는 않고 네. 같이 가려는 성향, 네.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자연 법칙에 의해서 본다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요 공급 논리에서 네.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급을 너무 이렇게 위축시켰다라는 네. 부분에서 또 문재인 정부가 가격을 올리게끔 하는 그런 안 좋은 정책을 좀 썼다라는 네. 부분에서 그 가격의 상승 효과가 결국은 쉽게 멈춰서질 않더라라는 네. 부분에서 기인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 짧게 요약하면 이제 수급의 문제를 가장 크게 보시는 가장 거고 크게 보는 그 거죠. 수급도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뭐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그때부터의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으로 또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올해 부동산 시장 특징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양극화 문제가 더 심해졌다. 네네. 이것도 이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서울대 지방, 네. 또 서울에서도 강북대 강남. 네. 이게 과거보다 더 좀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런 우리나라 이제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여러 선진국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놓고 본다면 거기는 우리보다 양극화가 더 심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국민소득이 나아지고 더 좋아질수록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예요. 네. 물론 이제 특정 지역에 한해서 그렇지만 자, 비근한 예로 지금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에 네. 이르렀는데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이미지상으로도 너무 극심하게 지금 양극화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네. 있어요. 또 하나는 비아파트와 아파트의 차이예요. 네. 그마저도 사실은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신축 아파트 공급량이 너무 적은 가운데서 아파트에 열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열세적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지역의 아파트가 계속해서 공급 논리로 따졌을 때 공급의 희소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양극화는 앞으로는 아마도 이 강남 강북의 격차보다는 강변과 비강변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점점 왜냐하면 같은 강남이라도 네. 한강변에 가까운 그 예를 들어 압구정 네. 같은 경우에 가격 상승 추이와 한강변으로 멀어진 네. 그러니까 뭐 개포동의 가격 상승 추이를 보면 점점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네. 안에서도. 네.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는 조금 더 강남 강북은 계속해서 유지는 하되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강변과 비강변에 대한 차이가 점점 벌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참 재밌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양극화가 벌어지지만 그 자본주의 선진국이 될수록 다른 나라들도 그게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약간 불가피한 측면으로 이제 말씀해주신 측면이 있고요. 이제 그게 수치를 이렇게 보면요, 네. 미국의 국민소득, 네. 그리고 영국의 국민소득, 일본의 국민소득,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그 연이어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수치를 계산을 해봤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국민소득이 한 7만 5천 불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한 지금 3만 5천 네. 정도인데 뭐 2배라고 가정을 네. 했을 경우에 미국이 가장 비싼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금액은 5억 2천이에요. 맨하탄 아파트가 엄청 비싸죠. 비싸죠. 5억 2천인데 우리나라는 제일 비싸다라고 하는 게 일단 겨우 2억을 넘어간 네. 정도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으로 생각한다면 대략 한 2억 5천에서 3억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그건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그렇죠. 근데 그게 영국의 사례와 일본의 사례를 비면 국민소득과 그 가장 비싼 아파트에 대한 3.3제곱미터의 가격이 너무 비싸게 흘러가요. 네. 네. 예, 이제 그래서 유추해 보건데 물론 이렇게 자꾸 치닫는 데는 사실은 문제점은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물론 그거를 조율을 하겠지만 그 바운더리가 너무 좁혀지는 것보다 네.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강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압구정이 특화돼서 압구정, 반포, 잠원만 너무 특화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한강변 줄기 라인이 그냥 희석이 되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면은 그마저도 양극화에 대한
좀 치명적인 네. 좀 심각한 상태는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강변 대 비강변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단은 강남 집값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일단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강남 집값은 계속 앞으로도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강남 집값인데 한강변에 가까운 강남. 이 더 이 올라갈, 더 올라갈 가능성,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분석하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네.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강남 대 비강남이었다면 앞으로는 강변 대 비강변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올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시는 거고. 저도 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지 않길 바래요. 근데 현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일단 분석은 분석대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자, 양극화는 좋은 게 아니지만 지금 현상이 벌어지는 거는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네네네. 그 다음에 앞서 저희가 이제 뉴스킥에서 잠깐 소식을 전해드린 게, 네. 자, 재벌들은 이태원과 한남을 선호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남 아파트 뭐 이것도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네네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게 생각해 보면 그 부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그 곳이 아니에요. 네. 그 역사와 부촌에 대한 전통이 있죠.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부촌은 서울에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게 어디냐면 지금 얘기하신 이태원이라는 한남동을 네.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북동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평창동입니다. 네, 전통적인. 또, 전통적인. 네. 근데 이 태생 자체가 굉장히 그 시대에 맞게 변화가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초의 이 성북동의 부촌은 네.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정경인 주차의 온상이었다. 네. 왜냐하면 청와대에 가깝다. 예, 청와대에 가까운데 이 삼청터널이 딱 뚫리면서요. 네. 그야말로 이게 굽이굽이 이렇게 네. 거기에 도달되는 모습보다도 터널 하나 딱 탑 지나면 라인 형성이 하니까 거기에도 그 해화동이나 이쪽에서 명륜동 쪽에 사시던 분들이 다 일로 넘어가서 어쩌면 경제인들마저도 그래서 정치하고 경제가 맞물려서 됐었다라는 부분하고요. 평창동은 인위적인 부촌이에요. 네.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옛날에 그 68년도 1월달에 김신소 사건 네, 하잖아요. 네, 네. 그 김신소 사건이 났을 때 결국은 그 많은 무장군비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 네. 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북한산 자락에서 다 적이 돼가지고 한 명을 제외하고 남은 사살된 건데 네. 그래서 김신소 루트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신소 루트가 되려면 결국은 방어책을 주거지가 않은 산 지역을 좁히면 되겠다. 네. 그래서 북한산 자락에 만들어진 게 평창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창동 쪽으로는 무장군비가 침투가 안 되겠죠. 네. 그 위에 그러니까 주거지가 아닌 곳만 우리가 차단을 하면은 다음에 무장군비가 내려오는 거는 쉽게 차단할 수 있다는 네. 논리에서 평창동 부촌이 시작됐고, 자, 그 다음에 한남동은요 경부고속도로예요. 네.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서 가장 바로 접근성이 올라탈 좋은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재벌 세계 총수들이 이제 거기에 자라고 아무래도 지방 자주 가셔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삼성이라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서 이 그 한남동에서 거처가 돼 있기 썼기 때문에 한남동이 아직도 꾸준히 계속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거고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도 일반 주거 지역이 보통 이제 그 2종, 3종에 비해서는 네. 층수도 많이 못 올리고 네. 하기 때문에 불리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런 어떤 가치, 고급 주거촌에 대한 그 브랜드 가치 때문에 지금 3.3 제곱미터만 해더라도요 최소한 6천에서 네. 1억을 호가합니다. 네. 그거는 일반 주거지로 가면은 거의 뭐 3종이나 준주거급에 속하는데 네. 특화돼 있는 네. 부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이제 왜 역사적으로 이쪽이 부촌이 됐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셨고 네. 앞으로도 뭐 한남동 이태원 쪽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부유하신 분들이 그렇죠. 뭐 풍수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좋죠. 위- 가고 싶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강남하고 이렇게 부촌만 얘기를 하냐 이러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네. 지방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방도 뭐 전체적으로 침체되긴 했지만 네. 여기도 좀 달라요. 그렇죠. 지역별로 또 차이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지역이 왜 또 인기가 있고 관심을 받았는지 지역 중에서도 네. 그런 요소들을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올해의 지방시장 특징. 그렇죠. 자, 우선 지금 점점 좀 옛날하고는 틀리게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들이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거는 일단은 광역시도 약간의 그런 그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지방 중에서
광역시만큼은 탄탄하다예요. 네. 예, 그러니까 광역시를 제외한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조금 많이 크게 줄어든다라고 네. 한다면 거기에 부동산 가격을 보면요 여지없이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쪽이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네. 부분인데 이 광역시 안에서도요 역시 대한민국은 이 아파트를 예를 든다면요 그 학세권, 역세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원래 아파트를 논할 때 5세권을 얘기를 해요. 네. 5세권. 제일 중요한 거는 학세권. 네. 역시 학구열이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역세권. 지하철역하고 가까워야 되고. 음. 그다음에 뭐 병세권. 병원하고 가까운데 공원하고 가까운데 공세권, 뷰세권 뭐 이런 네. 게 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광역시만 해도요. 기본적으로 일단 학세권이 차지하고 있는 곳과 네.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예요. 네. 그래서 지방에서도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다. 네. 그래도 여기만큼은 가격이 덜 무너진다. 오히려 또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광역시 안에서 학군이 괜찮은 곳을 노리면 그마저도 괜찮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지방에서도 유망한 요소 그런 것들 특징들을 보시고 접근하면 괜찮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내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역별로 나눠주셔도 좋고요. 예. 지금 정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기본적으로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나름대로 강력한 대책입니다. 네. 일단은 서울 집값과 수도권, 강남 이남 쪽에 있는 수도권을 대거 토지가 허가를 묶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이 일단은 많아질 수는 없겠죠. 네.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 수요자들의 인식 속에서 좀 이렇게 상쇄가 되느냐. 네. 이 시기의 차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전 같으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한번 그런 충격파가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 갔어요. 네. 근데 요즘은 굉장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뭐 그야말로 이제 초고속으로 다 네. 변화되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수요자들의 인식 자체도 예전같이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요. 네.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숙연해졌다, 좀 이렇게 잦아들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고개를 드는 쪽으로 네. 갈 가능성이 있겠다. 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또 후속타로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자, 이제 회복력 차원에서 시장이 빠르게 움직인다. 이런 네네. 차원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고. 네. 자, 그럼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은 이제 고민이 많아요. 많습니다. 대출도 쉽지 않고 네. 가격은 올라가고. 네. 자, 내 집 마련 전략 내년에는 어떻게 짜야 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중요한 건 내 집 마련은 내가 갖고 있는 여력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가장 네. 키포인트예요, 네. 사실은. 네, 근데 무리하게는 하지 말라.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지역을 어디로 선정을 할 거냐 네. 이는데 만약 서울로 얘기를 해본다면 아까 제가 이제 점점 강변과 비강변으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보면은 우선 고려해야 될 거는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11개구가 한강에 접해 있고요. 네. 14개구가 한강에 접해 있지 않습니다. 네. 우선 그 안에서도 11개 구를 노려라요. 네. 그 11개 구는 한강 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마포구, 네. 그리고 용산구, 성동구예요. 네. 이름하여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용성, 네. 거기다 광진구까지 이 4개 구고요. 아래쪽은 뭐 강서구부터 해가지고 그 양천구, 네. 그리고 동작구, 그리고 네. 이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이리까지 이제 7개 구가 되는데 합쳐서 이제 11개 구에 근접되게 네. 이렇게 좀 한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맞이할 강변, 비강변 시대에 맞는 쪽에서는 그나마 좀 안전한 내 집 마련 어떤 지역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역시 강변, 비강변, 이 네. 차원으로 내 집 마련도 이제 전략적으로 조언을 해주셨고. 네. 자, 그럼 투자자 차원에서 자산가 분들은 내년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끝으로 이 설명으로 시간이 또 이제 네. 금방 지나가 버려가지고. 이 자산가 마무리 좀 해주시면. 분들의 투자 전략도 마찬가지. 만약 상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도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네. 엉뚱한 주거 지역하고에 맞물려 있는 것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자꾸 운집될 수 있는 곳을 노려라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지역이 비싸다 손치더라도 그게 향후에 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자산가들이 아닌
정말 그 작은 소액 투자로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이라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아파트 투자는 어려우니까 네. 뭐 다세대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이런 그 빌라 투자를 갭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똑같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겨냥 포인트처럼 한강변에 있는 주거 지역을 노려라 해요.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한강 지역 주변에 있는 곳들이 지금은 좀 투자할 만하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경구 희소 가치가 높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바쁘신데 나와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경제 초대석 2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참 동안 침체기를 겪다가 이제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호텔 관광산업 동향과 함께 국내외 부동산 투자 전략, 시장 진단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명동 사보이 호텔 아시죠? 이 호텔 직접 운영하시면서 또 국내외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사보이 홀딩스의 조성식 대표이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호텔 관광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최근에 이제 뭐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히 네. 침체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관광 네. 호텔 사업 자체가.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네. 그다음에 캐리어를 비롯해서 뭐 K 컨텐츠가 이제 널리 확산되다 보니까 진짜 외국인들이 많아진 거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관광 호텔 사업이 네. 좀 호황기인지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좀 네.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로나 시기는 정말 호텔 업계한테는 혹독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호텔들이 폐업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한테 제공이 되는 객실이 많이 폐업으로 인해서 객실이 많이 없어졌고요. 이제 2025년 연말 12월 현재는 네. 거꾸로 밀려오는 외국인 수요를 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객실의 공급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네.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네. 올해 9월 26일 날 그 중국 단체 관광에 저희가 내년 6월 말일까지 비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네. 되게 관광객들의 수가 급증한 것도 맞고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모든 호텔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호텔들이 골고루 혜택을 본다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단체 관광의 특성상 또 중국 단체 관광의 특성상 아무래도 가성비가 중요한 단체 관광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중심의 뭐 명동이나 강남에 있는 호텔보다는 주로 수도권, 뭐 이렇게 파주가 됐던 일산이 됐던 성남이 됐던 그런 호텔 위주로 수혜를 보고 있고요. 특히 개인 관광객들도 요즘은 되게 똑똑한 가성비와 원가를 네. 따지는 우리 프라이스 디코딩이라고 하죠. 요즘 네. 트렌드 언어로요. 네. 그런 분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한 가격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호텔들의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이제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영국이 좋은 예인 것 같은데요. 영국의 런던처럼 네. 해리포터나 비틀즈의 성지처럼 네. 우리나라도 브랜드 콘텐츠 또 스토리텔링이 함께하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호텔 업계가 더 경쟁력을 갖춰야 할 시기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호황기는 호황기로 접어든 건 맞는데 네. 뭔가 좀 더 고품격, 네. 고품격 관광으로 높여가지고 컨텐츠가 고부가 융합이 가치, 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관광보다는 네. 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 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자, 그거와 함께 최근에는 남의 안 좋은 일이 우리한테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게 가끔 있는데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중일 갈등이 좀 격화되면서 그렇습니다. 어부지리로 또 한국 관광이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견해들도 있고 또 한한령 해제 뭐 이런 효과들도 좀 있지 않을까 네. 장기적으로 네. 이렇게 기대 섞인 그 견해들도 많은데 이 네.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저희 관광업계, 특히 호텔업계에서는 최근에 좀 일본으로 가던 중국인 관광객이 이제 좀 한국으로 몰려오지 않을까 네.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좀 저희 수혜 효과 네. 가 좀 조금은 좀 천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업계에서 이유를 분석한 바로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일본이 예약하신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취소 불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게 한 가지 수요의 이동을 좀 둔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또 한중 관계가 그동안 좀 소원했다 보니까 한한령이 뭐 아직까지 또 완전히 해제된 것도 아니고 네. 조금씩 저희 화해 무드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게 2010년대 호황기까지 회복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차원에서든 국가 차원에서든 지금 한중 교류와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적으로 좀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네. 호재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사보이 호텔을 운영하고 계신데 네. 명동 사보이 호텔 그러면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네. 사실은 사보이 호텔, 사보이는 무슨 뜻이지? 네.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위해서 네. 사보이의 어떤 뭐 역사성이랄까 간단히 소개를 좀 한번 예. 해주시죠. 저희 사보이라는 단어는 원래 유럽에서 자주 쓰는 고유명사인데요. 뭐 프랑스 남부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하고 이태리의 마지막 왕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영국의 사보이 호텔 지금은 카타르랑 사우디 왕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5성급 럭셔리 호텔 사보이 호텔이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기업이 지금 95주년이 됐는데 초창기부터 이 이름을 써왔고 95주년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오래된. 네, 그래서 국내 상표권은 저희 기업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보이라는 상표권은요. 네. 그러면은 이 사보이라는 상표권은 네. 다른 사람은 결국 못 쓰는 겁니까? 쓰게 되면은 뭐 로열티라는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 그렇죠. 국내에서 사보이 호텔을 운영하시려고 그러면 저희가 로얄티를 받는 구조죠. 네.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사실 사보이 호텔 네. 이름을 쓰시는 그런 네, 맞습니다.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명동 사보이 호텔은 사실은 95주년이 됐다는 거는 네. 엄청난 역사, 우리나라 개화기하고 함께한 네. 호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어떤 역사적인 상징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금 사보이에서 하는 사업이 호텔 외에도 몇 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95주년이 된 즉 저희 계열 법인 중에 제일 오래된 사보이 상사라는 법인의 법인 설립일이 1930년 11월 11일이라서 저희가 95주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보이 호텔도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자본, 민간 자본 최초의 호텔인데 사보이 호텔은 1957년도에 개관을 해서 네. 거의 지금 7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사보이 호텔을 그동안 애용해 주신 70년대부터 애용해 주신 고객들 덕분에 저희가 추억의 장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텔 자체는 70년이 된 호텔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명동 사보이 호텔을 이제 어르신들 많이 예, 가셨을 테고 네. 저희 연령 때도 뭐 많이 이제 그렇죠. 방문을 그때는 했던. 네. 대한민국의 중심이 서울의 중심이 네. 명동이었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명동 사보이 호텔은 사실 일반 분들은 많이 이용하신 분들은 레스토랑이나 뭐 다이닝 공간 뭐 네.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셨을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활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소개해 주시면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사보이 호텔의 저희 레스토랑 중에는 아마 최근까지도 예능 프로그램에 우리 이연복 셰프 엔터테인먼트님 주로 우리 셰프 테이너라고 요즘 하던데요. 네. 이연복 셰프님께서 저희 사보이 호텔 중하요리점 네. 호화대반점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지금 방송에 나오셔서 저희 사보이 호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네. 사보이 호텔이 중화요리로서는 4대 문파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게 가장 최근에 많이들 아시는 내용 같습니다. 네. 셰프 말씀하시니까 다이닝 쪽으로 확실히 이렇게 연관돼 가지고 더 네. 많이 이제 기억이 나고 또 추억들이 또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통적인 호텔 그 사업을 넘어서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계열 법인들은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앞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확장이 나가시는지 또 네, 사업들을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1930년도에 설립된 이래로 또
1950년대 호텔을 설립한 이래로 저 후암동이라든지 성북동에 저희가 사보이 빌라를 건설하는 사업을 했고요. 2000년대 초반에 진로그룹에 저희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암동의 MBC 본사 바로 앞에 있는 사보이시티 상암, 또 저희 잠실역 근처에 있는 사보이시티 잠실, 뭐 아파트, 뭐 LX 공사 등등 저희가 종합 부동산 디벨로퍼로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도 이제 부동산 투자 개발 사업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주요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개발을 지금 하고 계신 건데 네. 그렇게 다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네. 이제 국내 부동산 투자 시장에 대한 방향이나 전략들도 많이 분석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네. 부동산 시장 좀 어떤 방향으로 보면 좀 네. 투자에 좀 도움이 될지 네. 사업을 하시면서 느꼈던 걸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도 제일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저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역시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은 고용 창출이 되는 지역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뭐니 해도 AI 혁명인데요. 네. 뭐 앞으로 용인 반도체 상권, 또 뭐 평택 고덕 신도시, 그리고 남부로는 뭐 천안, 아산, 세종까지 미래 산업과 행정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한 가지의 저희가 부동산 투자 시장의 트렌드라고 하면 아무래도 점점 근무 시간도 짧아지고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네. 워라벨이랑 저희가 레저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펜션에 많이 투자를 하셨다가 재미를 못 보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은 그런 레저 관련된 지역에 물 좋고 또 교통, 고속도로도 생기고 GTX역도 생기는데 좀 투자는 하시되 한번 그런 쪽에 좀 아파트 투자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자, 고용 중심으로 또 미래 시장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그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쪽 시장도 데이터 센터는 물론 너무 유망하게 유망한 분야고요. 보시는 거고 예. 이제 현 정부에서 뭐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면 그런 쪽으로 네. 에너지 그 집적 단지들이 어디에 또 생기는지 맞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실 것 같고 에너지 수요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네. 앞서 저희가 또 리포트로 네. 보여드린 네네. AI 시티 관련해서도 네. 또 관심 있게 보실 것 같고 맞습니다. 현 정부가 네. 추진하는 네, 여러 가지로 좀 흥미로운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네. 자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부동산, 해외 글로벌 투자도 지금 많이 네. 진행 중이시고 네. 앞으로 더 확대하실 계획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어떤 지금 구상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예, 저희 사보이법인이 우선 너무나도 우리 다들 익숙하신 베트남 시장에 좀 최근에 법인을 설립을 해서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뭐 부동산 개발 내지 주거 공간 개발뿐만 아니고 베트남이 고성장,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거기서 벤처 투자나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등등의 사업도 좀 전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뭐 우리나라와도 비교적 가깝고 친숙한 또 몽골의 신공항이 한 몇 년 전에 생겼거든요. 네. 그 주변에 신도시 울란바토르가 하도 저 인구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주변에 신도시가 생기고 있는데 공항 신도시에 저희가 약 100만 미터 제곱의 부지를 현재 확보하고 있어서 몽골의 디벨로퍼 파트너들이랑 지금 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많이들 해외 투자를 하시는데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 앞으로 이런 해외 투자자분들과 지금 투자 컨설팅 및 자산 관리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베트남하고 몽골 네. 시장에 네.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계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나라로도 지금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목하는 나라가 또 네. 다른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주로 몽골이나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이니까요. 뭐 그런 맥락으로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도 훌륭하지만 아무래도 좀 선진국 우리 네. 주식도 블루칩, 네. 미국장에 블루칩 많이 사듯이 미국이나 일본 네. 특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진 부동산 시장으로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을 보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제 베트남, 몽골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 이제 개발 사업을 하고 계신 건데 네. 자 그런데 이제 사보이 호텔이 이제 명동 사보이 호텔을 기점으로 해서 네. 국내 사업을 하셨고 해외로 이렇게 또 나가시고 또 공격적으로 움직이시는 거는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사유에 의해서 네. 글로벌 부동산 투자 또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네.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면 네.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이 한국인 민족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60년대서부터 경제 발전을 이루고 정말 전무후무한 훌륭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저희도 거의 한 70년인가요?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 성장률이 또 인구 성장률도 고령화 시대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에 지금 포트폴리오 리스크 분산도 하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적절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국내외 투자를 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개발 네, 사업도 네, 하고 네, 계시고. 네. 그러다 보면은 사업적인 나름대로의 전략과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어떤 기준, 네. 그다음에 투자 개발지를 선정할 때 네. 중점적으로 보시는 여러 가지 기준, 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예. 또 역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주식 시장을 보면 불과 한 10년 전인가요? 뭐 그렇게 해외 주식 시장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그때는 되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네. 너도 나도 전 국민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투자를 하시거든요. 부동산 글로벌 시장 투자도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보다는 조금 늦게 오지만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게 대세가 되는 시대가 꼭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학개미, 중학개미, 일학개미, 물론 동학개미가 있듯이 투자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그 기준은 당연히 돈은 리스크 해칭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리스크 등을 감안한 좀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주는 시장을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코너에서 전해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이제 자산 비중, 개인 자산 네. 비중이 부동산 쪽에 많이 편중돼 있고 네. 주식 시장이 너무 낮으니까 네. 정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주식 네. 투자 쪽으로 그렇죠.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네.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는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부동산 투자나 사업들은 네.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네. 그게 다 아까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이랑 어찌 보면은 좀 연관된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꼭 부동산을 투자하지 말라는 뜻보다는 부동산도 리츠 등 주식의 형태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다소 뭐 우리나라 인구 성장률과 함께 저성장률과 함께 또 경제 저성장률과 함께 조금 느리게 갈 수 있지만 또 해외 부동산 투자까지 검토를 하면 되게 성장률이 높은 좋은 투자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글로벌 투자에 꼭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글로벌 네. 투자 시장의 그 흐름은 어떻게 될 거로 보시는지 짧게 시간이 이제 네, 네. 많이 지나가가지고요. 네, 네. 그리고 투자자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면 좋을지 네.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G2, 미국과 중국이죠,를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뭐 로봇, 바이오 산업 등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이런 글로벌 사업의 중심지는 그렇지만 더욱더 소수의 도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브랜드가 있고 기술력이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좀 편입이 되는, 포함이 되는 곳에 투자를 집중을 하고 사업을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사보이 호텔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사보이 그룹, 사보이 홀딩스를 운영하고 네, 계신데 네. 어떤 기업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네. 20초만 딱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사보이 기업의 이념이나 미션이 우선은 저희가 주거공간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아름다운 건물을 많이 짓자의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네. 어쨌든가 인류의 이롭고 또 저희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사보이 호텔 지금 이제 글로벌 투자까지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네. 성공적인 기업으로 계속 성장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경제 초대석 2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본격화되고 있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함께 세종 국회의사당의 개발 청사진을 살펴보고 국가 국토 균형 발전의 비전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앞서 잠깐 화면에서 보신 강주엽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청장을 이제 7월 달에 취임하셨죠? 네, 그 그렇습니다.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언론과의 직접 이렇게 인터뷰는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청장 또 재임하시면서 굉장히 바쁘시고 특히 이 세종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개발 계획들 또 발표하고 준비하고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처음으로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자, 그럼 청장 취임 4개월을 맞아서 그간의 여러 가지 소회와 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7월 달에 청장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네. 벌써 이제 4개월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네. 4개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네. 예, 알 수 없을 정도로 바쁜 나날이었고요. 네. 또 국가 상징구역이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네. 국가 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그런 일로 네. 매우 즐겁고 바쁘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정신없이 보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세종청사 취재도 많이 하고 네. 세종시에 이렇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봤는데 지금 전개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뭐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에 벌어진 그 행복청의 여러 가지 그 정책 사안들 중에서 워낙 지금 바쁘실 것 같은데 자 앞서 저희가 잠깐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국가 상징구역 관련해서 국제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 취지와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발표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취지를 갖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국가 상징구역이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네. 흔히 이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내용이 하나는 길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줄여서 네, 행복청. 행복도시, 네. 예, 행복한 도시, 뭐 네. 행복도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그 부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청사, 네. 예,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네. 또 나아가서 앞으로는 대통령 집무실이 네. 세종시에 이제 건립될 예정이고 네. 또 국회의사당도 세종에 그 분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이 만들어지는 그 구역, 네. 저희는 그곳을 이제 국가 상징구역이라고 이렇게 네.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국가 상징구역에 대한 도시 계획을 네. 지금 만들고 있고 네. 그 도시 계획이 만들어지면 네. 그것을 가장 기초적인 그림으로 해서 그 위에 대통령 집무실과 네.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념적으로 청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가는 그 위치의 전반적인 지역을 국가상징구역이라고 하고 네, 그 전반적인 거에 대한 설계를 지금 공모에 들어갔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씩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제일 일단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는 건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네, 서울에 있는데 네, 세종으로 이제 뭐 이전이 된다, 뭐 설치가 된다 네. 그런 거였을 텐데 대통령 지금 세종 집무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서 건축이 되는지 네.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크게 3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밑바탕의 그림이 되는 도시 계획을 먼저 확정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그 건축물, 네. 그 건축물에 대한 설계가 두 번째 단계고요. 네. 세 번째는 그 설계를 토대로 실제로 이제 공사를 하는 그 공사 과정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밑바탕의 그림이 되는 도시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상징구역 국제설계공모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고요. 네. 그 공모는 어제 네. 11월 20일 날 그 공모는 마감을 했습니다. 공모는 그러니까 이제 건축사들이 이제 내는 그 그렇습니다. 공모는 그 예. 국제 공모니까 외국에서도 내고 국내에서도 네,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3개의 작품이 이제 들어와 접수가 있습니다. 네. 되었고요. 국민 투표를 포함해서 이제 심사 과정을 거쳐서 네. 12월 중순에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도시 설계에 대한 그 당선은 12월 말에 이제 나오는 거고요. 네.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건축 설계 작업을 한 2년 정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좀 긴 시간인데 네. 기본 및 실시 설계 과정을 한 2년 정도 하고 네. 그다음에 공사를 한 2년 정도 해서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 집무실을 구체적으로 보고 네. 또 이사를 가능한 그런 대통령 그 집무실이 이사를 하게 되는 그 시기는 네. 2030년 상반기 정도로 저희는 2030년. 네, 그렇게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야, 상당히 지금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관사나 그런 것도 같이 이게 옆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께서 집무를 보시는 그 본관 네. 그리고 비서동 네. 그리고 경호동 네. 뿐만 아니라 네. 관사 네. 그리고 영빈관 등등의 그런 시설들이 네. 예, 다 갖추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있는 주요 그 시설물과 그대로 그게 기능은 그대로 세종시 기능이 그대로 간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네. 자, 13개가 지금 공모가 들어왔고 그러면은 이제 국민 투표를 받는다는데 13개의 후보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호 1, 2, 3, 4, 5, 6 해서 네, 13번까지. 네, 후보가 좀 많은데 네. 저희들 지금 이제 어떻게 국민 투표를 할 건지 그 네.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온라인이나 이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네. 이제 저희들이 그 국민 투표할 수 있는 그 사이트에 접속을 네. 하시면 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네. 마음에 드는 네. 작품 3개를 아, 3개를 예,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 3개를. 네 그렇습니다. 그 3개의 작품을 이제 클릭해 주시면 네. 저희들이 그거를 집계해서 네. 예, 등수를 매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전부는 아니고요. 예, 국민 투표 결과를 반영을 해서 네. 또 전문가들에 의한 심사 과정이 또 따로 1차, 2차 해서 2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네. 그런 국민 투표, 그다음에 1차, 2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 과정을 거쳐서 네. 최종적으로 예, 당선작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당선작은 우리가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12월 중순에 12월 예, 중순. 그 네.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은 거네요. 네, 한 달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럼 12월 중순이면 세종 대통령 집무실의 기본 설계 그거를 볼 수가 있는 조감도를 볼 수 있는, 조감도를. 네, 볼 수 있는 겁니다. 모양을 그리고 볼 수가 있는 국가 상징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 계획, 네. 네,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대통령 집무실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관심 있는 게 국회 세종의사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의도 국회 뭐 그러면은 여의도 그럼 뭐 국회가 상징적으로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네. 이제 세종에 이제 국회의사당이 생긴다는 건데 네. 이 국회의사당 또 진행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국회 세종의사당, 네. 국회 세종의사당도 대통령 집무실하고 비슷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건립이 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중순에 도시계획에 대한 그림이 완성이 되면 네.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 설계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제 공사 과정을 거쳐서 가는데 대통령 집무실에 비해서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네. 한 3배 정도 이상 큰 규모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2033년까지 네. 예,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은 2030년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시차를 두고 네, 이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네. 자, 그러면 국회 같은 경우도 국회 지금 여의도 의사당 그 네. 규모와 그 기능이 그대로 세종시에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되나요?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의 경우에는 여의도는 그 부지 면적만 봤을 때는 33만 제곱미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세종에 확보해 놓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는 그거의 2배인 63만 제곱미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지 면적만 갖고 보면은 네. 현재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의 2배 정도 규모로 네. 짓는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네. 2000년대 초반, 2004년도 그때 네. 저희가 행정수도 건립을 추진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국회를 이전하는 거는 네. 예, 헌법 개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전부 이전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예, 일부를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계획은 그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네. 국회 세종의사당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저희들 지금 또 한 축으로는 그 행정수도를 위한 어떤 법적인 그러한 그 과정들도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법 제정의 그런 일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행정수도가 이제 위헌적인 요소를 이제
해결했을 때 네. 그때를 대비해서 네. 저희들은 지금 대통령 집무실도 그렇고 네. 국회 세종의사당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똑같이 여의도에 있는 국회와 동일한 수준으로 옮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것도 가능한 수준으로 네. 지금 저희는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어떻게 보면 세종 분원 정도로 일단 지금은 시작. 분원 정도로 시작을 하지만 위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분원으로 문제가 헌법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면 실제적으로 행정 수도 말 그대로 수도가 이전되는 것까지도 가능한 상태로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되어 있던 세종 뭐 행정 수도 이것이 점차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지금은 현재 이제 헌법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30년 이제 대통령 세종집무실, 2033년 이제 세종 국회의사당 그런 모습을 같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옆에는 지금 이미 세종 정부청사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정부 행정부처가 사실은 거의 다 이제 이전이 돼야지 말 그대로 행정 중심 도시가 될 텐데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나머지 행정부처들은 어떻게 이전이 되고 또 준비가 되는지 그 설명도 함께 해주시면 좀 이해가 네, 빠를 것 저희 같습니다. 지금 중앙행정기관 중에 43개가 지금 세종시로 이전을 했고 네, 아직 이전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들도 있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서울에 이제 잔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여지는 행정기관도 있고요. 네,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 국방부나 외교부에는 이제 네. 경우에 따라서는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네, 서울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들 지역에서는 여가부, 과거의 여가부, 지금은 네. 이제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네, 그런 성평등 가족부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이러한 부처는 네. 여타의 그런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네.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네. 그 문제 제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김승원 의원님이나 강준현 의원님이 네. 그 두 개 기관을 세종시로 옮기는 법안을 네. 이미 국회에 제출을 해서 네.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시점이나 이런 거는 예상을 해볼 수가 없는 건가요? 몇 년도에 뭐 어느 정도가 될 것 같다. 네, 아직은 시점을 구체화시키기는 어렵고요. 네.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돼서 네. 법 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 법 개정 사항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 그 세종의사당 이런 것들이 진전이 되면 같이 맞물려서 그것도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뭐 입법 사법은 빼고 입법과 이제 행정이 같이 이제 세종시에 동거하는 그런 시대가 또 열릴 수도 있겠다. 네,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성평등가족부하고 이제 법무부가 지금 추가적으로 이전 논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법부의 경우에도 최근에 아주 최근에 이제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는 그러한 논의가 국회 쪽에서 네.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세종이 이제 행정 수도로서의 명시상부한 위치를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도 사통팔달의 상황이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이제 부족한 면이 있는데 교통 인프라는 어떻게 개발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네. 전국 어디서나 네. 행정 수도니까 네.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굉장히 용이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상은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에 접근 가능한 네. 그런 교통망을 갖추자. 그리고 나아가서 서울과는 네. 1시간 내에 접근 가능하도록 그러한 교통망을 갖추자. 네. 그래서 도로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제 네. 공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철도 교통의 경우에는 CTX라고 해서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지난 11월 초에
민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체화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항공의 또 행정 수도다 보니까 네. 국내에 있는 도시와의 연결뿐만 아니라 저 세계적인 도시와의 연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을 이제 저희는 이제 공항으로 네. 이제 활용할 예정인데 그 청주공항으로의 접근 도로나 접근 철도도 네. 확충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과제로 그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네. 오송에서 이제 KTX 타면은 항상 관건이 이제 BRT 버스 타고 뭐 이런 것도 뭐 지금도 큰 불편한 건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로 또 이제 편리한 교통 수단 이런 것들이 더 네. 있으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건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지금 가장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서울을 예를 들자면은 서울에서 세종에 오시게 되면은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이제 KTX를 타고 오송역에 오셔서 BRT로 네. 갈아타고 오시는데 네. CTX가 이제 준공이 되면은 네. 철도를 타고 한 번에 세종시까지 행복도시 중심지까지 오실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네. CTX가 두 개의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대전에서부터 세종을 거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네. 그 노선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대전에서 세종을 거쳐서 오송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네.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를 이용해서도 환승 없이 네. 세종시 중앙까지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교통망을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고 시간은 좀 걸릴 게 KTX하고는 다르게 서울에서 바로 한 번에 올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CTX의 하나의 노선이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이제 철도를 이용해서 한 번에 오실 수 있는 그런 교통 수단도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명실상부하게 진짜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서의 이제 위상을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30년 일단 행복도시 완성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이제 갖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행복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복도시의 완성 어떤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전체적으로 또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 행복도시의 완성은 결국은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복도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고 네. 이거는 이제 위헌적인 문제가 헌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개념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행정수도고 네.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는 크게 저희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함으로써 네. 그 위헌 문제를 완전히 해소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물리적으로 네. 하드웨어적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질 없이 네. 건립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인프라 관련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고 계속 여쭤봤는데 좀 소프트한 얘기로 세종이 사실은 가장 젊은 도시라고 통계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세종시에 가면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고 네. 또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삶의 질이 높은 도시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렇게 만들기 위한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네. 저희들 행복도시의 큰 가장 자랑 중에 하나는 녹지율입니다. 네. 그 녹지율이 52%로 국내 어느 도시보다도 네. 녹지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보육시설이나 학교 이런 것들이 가까운 거리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해 환경이 적고요. 그리고 또 의료시설이나 그런 대학시설도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그런 의료나 뭐 대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도시가. 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이러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행복청이 또 이제 역점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국립박물관 단지 아닙니까? 저도 이제 세종시 가면 호수공원부터 해서 이제 박물관 쪽 부지 가면 야 정말 세종시가 국제적인 도시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쪽 박물관 단지 어떻게 마스터 플랜을 갖고 진행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처음 듣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국내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공주박물관 이런 박물관 개별 박물관은 있어도 네. 박물관 단지는 국내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종시에 어린이 박물관을 시작으로 해서요. 네. 도시건축박물관, 네. 디지털 박물관, 네. 문화유산 박물관, 그다음 국립기록원, 네. 그다음에 민속박물관 이렇게 6개의 박물관이 한 곳에 집적화되는 그런 국립박물관 단지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박물관은 이미 개관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도시건축박물관은 2027년, 그리고 디자인 박물관과 디지털 문화유산 박물관은 2029년. 네. 예,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개관할 계획인데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에는 31년. 네. 이렇게 6개의 박물관을 한 곳에 집적해서 한 번 오시면 여러 개의 박물관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도록 네. 그런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한 10초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지금 요즘 서울 수도권에 부동산 문제 등등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해법 중에 하나가 네.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균형 발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균형 발전의 최첨도에 서 있는 세종시 네. 행복도시의 성공이 곧 우리나라 국가 성장의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네. 응원과 그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행정 중심 도시로서의 세종시는 물론이고 말씀하신 대로 국토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또 청장님 또 행복청 되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